전국에서 이뤄지는 전월세 계약 10건 가운데 7건이 벌써 월세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26년 현재 전국 전월세 거래의 68.3%가 월세입니다. 불과 4년 전인 2021 연만 해도 40% 수준이었습니다. 4년 만에 거의 30%포인트가 확 뛰어오른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만 따져도 월세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아직도 전세가 제일 안전하다, 월세는 돈을 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에 맞는 생각일까요? 오늘은 이 흐름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뼈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께 묻습니다. 정말 전세가 안전합니까? 전세 사기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 그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다 라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월세는 주는 게 아깝다고 말하는 분들, 그 논리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는 돈이 묶여서 아깝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실제로 집주인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면은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9.5%, 81%에 달합니다.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월세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딴 거 왜 사냐? 적자인데 왜 봐요?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 게 예금 금리의 2배가 넘는 수익을 내는 일입니다.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변화의 본질이 뭡니까?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건 단순히 계약서의 한 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뼈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무이자 대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세입자가 큰 돈을 맡기면 집주인이 그 돈을 굴려서 이자를 벌고 세입자는 이자 없이 집을 쓰는 구조였죠. 그런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2.55%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기대 수익률은 보통 연사에서 5%대. 집주인 입장에서 예금 금리 2배가 넘는 수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질은 단순합니다. 돈을 묻어두는 전세에서 돈이 흐르는 월세로 시장이 재편되는 겁니다. 마치 도로 위에 차가 막히면 우회로를 찾듯이 자본은 더 나은 수익이 있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흐름이 더 선명해집니다. 2006년만 해도 전세 비중은 57%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40% 안팎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전국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6%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50.7%, 서울은 49.8%입니다. 서울 아파트마저 절반이 월세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비수도권은 더 심각합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의 약 70%가 이미 월세입니다. 2006년 당시 43%였던 월세 비중이 2024년 60%를 넘어 2026년에는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붕괴이자 재편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공포와 고령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가 더해지면서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밸류체인, 그러니까 산업의 먹이사슬 관점에서 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전세 중심 시장에서는 누가 돈을 벌었습니까? 은행이 벌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 모든 게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월세 시장이 커지면 누가 돈을 법니까? 첫째, 월세 수익을 받는 집주인들입니다. 둘째, 임대 관리와 중개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셋째,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같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세입자와 관련 산업군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더 넓혔고 전세자금 대출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세입자를 돕는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월세 시장을 더 안정화시키는 방향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전세에서 월세로의 계약 형태 변화지만 그 뒤에는 금융 구조와 부동산 서비스 산업 전체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마치 밀가루가 빵의 재료이지만 우리는 빵만 먹는 것처럼 전세라는 보증금 위주의 시장이 사라지면 그 안에 있던 모든 돈과 서비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단순히 개별 집주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세형 자본주의에서 월세형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이 최고의 재테크였고 전세는 그 중간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꺾였고 금리 변동성이 커졌고 전세 사기 공포가 시장에 깔렸습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정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제도 변화에서도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 대상 확대가 동시에 발표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이 테마가 아니라 한국 부동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외국인 자본도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내는 한국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그냥 월세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살아남는 건 단순히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아니라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반복 매출 구조를 가진 기업이나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 사업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는 리츠, 부동산 펀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봐야 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째, 수익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인가? 둘째, 공급망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인가? 셋째, 정부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름만 월세 사업인 곳과 실제로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진 곳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다 월세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임대 관리, 시설 관리, 리모델링, 중개 수수료 등 월세 시장이 커질수록 함께 커지는 서비스 산업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월세 시장이 커지면 조정도 옵니다. 각지의 공실률이 올라가면 임대 수익이 급감할 수 있고 금리가 다시 오르면 집주인의 월세 인상 압박이 커집니다.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 이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시장이 좋다고 그럼 다들 월세로 갈아타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박은 얕습니다. 월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내는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전세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왔다가 계약 만기 때 다 나가는 구조지만 월세는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좋아합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큰 손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바로 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 자산입니다. 당위 조정은 올 수 있어도 산업 자체가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지금이 바닥이냐고 묻는다면은 이에 바닥을 찍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닥이 어디냐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가 싸게 나왔다고 덜컥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대신 어떤 눈으로 봐야 하냐면 누가 이 월세 시대에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졌는가를 따지는 눈이 필요합니다. 개별 집주인의 심리, 정부 정책의 방향, 금리와의 관계, 이 모든 게 한데 얽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전세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월세라는 새로운 표준이 한국 부동산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시장의 구조를 보는 연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